계약직이면 계약직답게 시키는 일이나 했어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박만호 부장의 날 선 고함이 물류센터 사무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뿌려졌고 동료들은 죄인이라도 된 양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한지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박 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장부는 수정할 수 있어도 창고의 빈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비워낸 12억 원의 재고 로스, 그 숫자가 오늘 밤 본사로 전송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은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 부장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한 여직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 부장이 그토록 철저히 숨겨온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그녀는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편견에 가려진 진짜 실력이 승리하는 순간의 짜릿함과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은의 하루는 늘 숫자에서 시작해 숫자로 끝났습니다.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그녀에게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고와 출고, 그리고 재고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함수식이었습니다. 남들이 상자를 나를 때 그녀는 상자의 부피와 트럭의 적재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남들이 장부의 합계만 볼 때 그녀는 통계적인 오차 범위 밖으로 튀어나간 0.5%의 로스율에 주목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류의 흐름 속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지은이 처음 마주한 물류센터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과 지게차의 소음,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의 마찰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상자를 옮기고 숫자를 입력하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지은의 눈에 비친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 험한 곳을 찾은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본사에서 건네받은 기이한 통계 자료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재고, 로스율 15%, 일반적인 물류 환경에서 0.5%만 넘어도 비상이 걸리는 수치가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머니 속의 작은 수첩을 만졌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분석해야 할 입고, 일자와 출고, 예정표, 그리고 의문의 구멍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한지은이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탁했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등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피로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매일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흔적은 오직 숫자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최근 일주일간의 출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숫자들 사이로 기묘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라인에서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데이터의 뒤틀림.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보이지 않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영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지은은 그것들을 한국어로 풀이하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입체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합계는 틀리기 마련이었죠. 그녀는 첫날부터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증발의 시작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거대한 수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박만호 부장은 이튿날 아침부터 지은의 존재가 눈에 가시인 듯 사나운 기침을 내뱉으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은의 책상 위에 놓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사본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비릿한 비웃음을 머금으며 그것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요즘은 대학 나온 애들도 이 바닥에서 1년을 못 버티는데 고작 고등학교 나온 여자애가 도대체 뭘 알겠느냐는 그의 말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복잡한 전산 업무 대신 창고 구석에 쌓인 재고, 박스들의 수량을 일일이 세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신입사원에게 주는 업무라기보다는 그녀를 현장의 소음과 먼지 속으로 밀어넣어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안전모를 쓰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대한 철제 선반 위에는 수천 개의 박스가 질서 정연하게 쌓여 있었지만 지은의 눈은 이미 그 질서 속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운 틈새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수첩 대신 머릿속에 각인된 입고 데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산상으로 이 구역에 들어온 물건은 분명히 1243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창고의 폭과 높이 그리고 선반의 단수를 계산하며 훑어내려간 실제 적재량은 9,800개에 불과했습니다. 443개의 상자가 마치 마법처럼 공기 중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고 한편에서 박 부장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물건의 선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그의 표정은 업무적인 대화라기엔 지나치게 비굴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가 전화를 끊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박스를 세는 척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 부장은 그녀의 등 뒤에서 혀를 차며 고졸이면 계약직답게 머리 쓸 생각 말고 몸이나 쓰라며 다시 한번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속으로 사라진 443개의 행방을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과 연결하며 조용히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지은에게 주어진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식은 밥을 입으로 밀어넣으며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안 검문소를 지켜보았습니다. 센터를 드나드는 모든 트럭은 엄격한 검사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은의 예리한 눈에는 기묘한 규칙성이 보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보안업체 직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특정 번호판을 단 트럭 2대가 아무런 검수 없이 통과하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미리 약속된 신호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지은을 들으라는 듯 계약직의 무능함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들어와서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주제에 왜 그리 창고를 돌아다니냐는 비아냥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지은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낙후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그들의 수법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식당에서도 왕처럼 군림하며 부하 직원들과 함께 고가의 일식집 예약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에 웬만한 계약직 월급의 절반을 태우는
그의 호사스러움은 장부상에 기록된 수억 원의 적자와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죠. 지은은 그가 떨어뜨린 냅킨을 주우며 몸을 숙였습니다. 박 부장은 고맙다는 말 대신 더럽다는 듯 발로 냅킨을 밀어내며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계약 기간이나 채우고 나가라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구두에 묻은 흙이 일반적인 하역장이 아닌 근처 비밀 창고 부지의 붉은 황토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지은은 보안실 근처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파쇄되지 않은 채 버려진 몇 장의 전산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조각난 종이들 위에는 영문으로 된 수입 승인 번호들이 적혀 있었고 지은은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우회 수출을 위해 조작된 코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영문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여야 할 만큼 명백한 증거였지만 지금의 지은은 그저 박스를 옮기는 무기력한 여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자신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거대한 도둑질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박 부장은 지은을 따로 불러 센터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재산보관동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캐캐 묵은 먼지가 쌓인 폐기 예정 물품 보관소였습니다. 박 부장은 비웃는 얼굴로 그곳에 쌓인 수천 개의 반품 박스를 오늘 안으로 전부 재분류하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정규직 사원들이 낄낄거리며 지은을 비웃었고 한 사원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고졸 수준에 딱 맞는 일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대꾸 없이 어두운 보관동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지은은 먼지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며 겉면에 붙은 송장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폐기 대상 품목들이었지만 박스 하단에 찍힌 검수 도장의 모양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식 검수용 인장이 아닌 외부에서 정교하게 복제된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전식 전등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장부와 실물을 대조했습니다. 장부상에는 불량으로 처리되어 폐기된 것으로 기록된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실제로는 빈 상자에 벽돌이나 모래주머니가 채워진 채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억 원어치의 진짜 물건들은 이미 보안 검문소를 빠져나간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보관동의 낡은 철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은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듯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가짜 도장이 찍힌 박스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넘어진 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넘어진 지은을 보며 혀를 차더니 이래서 배운 것 없는 것들은 몸 쓰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영어로 된 물류용어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여기서 뭘 찾겠느냐고 비아냥거렸고 지은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부장이 만족스러운 듯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빌드업은 끝났고 이 거대한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평온하던 물류센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본사에서 예고 없이 특별감사팀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은 평소와 달리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챙겨 입고 입구에서부터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팀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기에 이번 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더 큰 자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으로 내려온 중년의 남성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사무실 중앙에 놓인 육중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최신 전산 시스템의 우수성을 장황하게 덧붙이며 이번 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손님용 차를 나르던 지은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박 부장은 지은을 향해 매서운 눈총을 주며 어서 나가서 창고 정리나 마저 하라고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나가는 대신 감사팀장의 뒤편으로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는 7번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입출고 로그는 하드웨어적인 경로, 우회로 인해 실제 재고와는 1만 2천 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졸 계약직이 감히 어디서 아는 척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감사팀장은 지은이 지목한 수치를 모니터에서 확인하고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현장 사원은 절대 알 수 없는 물류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설계 결함을 정확히 꿰뚫는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지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지은은 품 안에서 낡은 디스켓 한 장을 꺼내 감사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부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지난 3년간의 이중 장부 원본과 비밀 창고로 빠져나간 트럭들의 일련 번호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당황하며 그것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파일이라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하였지만 감사팀장은 지은을 향해 아주 정중한 태도로 혹시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 구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저 숫자의 앞뒤를 맞추는 것을 좋아하는 계약직일 뿐이라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박 부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센터의 권력 지도는 이제 지은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이성을 잃은 듯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계집애가 경쟁업체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며 보안팀을 불러 당장 끌어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박 부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은이 건넨 디스켓 속의 파일들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다는 최상위 물류 설계 엔진인 오메가 시스템의 관리자 로그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기술력으로는 본사에서도 해석에 수일이 걸릴 법한 복잡한 암호화 체계가 지은의 손을 거쳐 아주 명료한 한국어로 정리되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은은 소란스러운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가 진행되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이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그저 평범한 서류 정리 중 발견한 백업본일 뿐이라고 답했지만 그 정교함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센터 배치도 위로 지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박 부장이 숨겨둔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암시하듯 장부상에 입고 시간이 새벽 3시에 집중된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박 부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휴게실 바로 뒤편의 가벽 너머였습니다. 박 부장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신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본사의 연줄인 상무에게 연락하려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감사팀장은 이미 모든 통신망이 차단되었다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에 작은 펜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볼펜이 아닌 본사 직속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력들에게만 지급되는 암호화 서명 장치였습니다. 그녀가 왜 고졸 계약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먼지 날리는 창고까지 내려왔는지, 그 거대한 이유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대상이 단순한 사냥감이 아닌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심판자임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부장의 비굴한 웃음이 경련으로 변해갈 무렵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본사의 실세이자 박 부장의 뒷배인 이상무였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보고받은 듯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사태를 수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모든 것이 저 고졸 계약직 여자애의 농간이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박 부장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경악했지만 지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무에게 현재 센터의 손실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본사 서버와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백도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한국어로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이 상무는 수화기 너머에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덧붙여 지난달 상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의 출처가 이곳 물류센터의 가공 매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융보안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였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이제 박 부장뿐만 아니라 본사의 권력자까지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계약직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그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지은이 사용한 분석 기법이 본사에서도 단 3명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최상위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기에 상무의 개인 비리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인지 사무실 안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박 부장을 향해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본사 전략 본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특별명령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모든 권한이 이제 한지은이라는 이름 앞으로 위임되었음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을 고졸이라 비웃으며 무시했던 정규직 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지은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들리던 가시 돋친 농담들은 비릿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부장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박 부장은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화면에는 이미 모든 접근 권한이 본사 직속으로 강제 회수되었다는 빨간 경고 문구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얼어붙은 박 부장의 손등 위로 시선의 무게를 실으며 시스템 전체에 걸린 보안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사 전략실의 특수 승인 키가 필요하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이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이토록 정교한 덫에 걸려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지난 3년간 빼돌린 12억 원의 행방은 이미 제3보관동의 은밀한 비밀 장부와 함께 모두 확보되었다고 나직이 으르렀습니다. 그 순간 센터의 거대한 철제 셔터들이 일제히 육중한 굉음을 내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박 부장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상무의 개인 연락망마저 지은의 소나기에서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은은 사무실 중앙의 대형 상황판에 센터 전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띄웠습니다. 그곳엔 그들이 숨겨온 수천 개의 구멍이 선명한 핏빛 숫자로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박 부장의 사적인 왕국이 아닌 그의 죄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어 대기 중이던 보안팀에게 진입 명령을 짧게 하달하였습니다. 물류센터의 거대한 철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번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7대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본사법무팀 소속의 변호사들과 사법 경찰들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본사의 이 상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결번이 되었다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상무 역시 30분 전 본사 주차장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한국어로 나직이 전해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본사 직원들은 지은을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지은 본부장이라는 호칭은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고졸 계약직이라고 무시당하며 먼지 가득한 창고를 구르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본사 회장직 속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전 세계 물류망을 재설계한 천재적인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본사 정식 사원증을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 위에는 영어로 수석 전략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지은은 이를 가리키며 이제 이 거대한 창고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를 한 점의 의혹 없이 청소할 시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박 부장은 지은의 발치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고작 계약직인 줄 알았다며 자기 밑에 있는 놈들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지은은 그런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당신이 뺏은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백 명 사원들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일갈했습니다. 경찰들이 박 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박 부장이 비밀 창고로 빼돌린 12억 원 상당의 물품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규직 사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무실 중앙의 메인 서버 앞에 서자 그녀를 비웃던 정규직 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벽 쪽으로 붙어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지은에게 고졸이라며 커피 심부름과 온갖 잡무를 떠넘겼던 김대리는 사색이 되어 온몸을 떨고 있었죠. 그는 지은의 눈을 피하며 박 부장의 강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비굴하게 변명하였습니다. 지은은 그런 그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김대리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곳엔 그가 박 부장과 공모하여 허위 입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뒷돈을 챙긴 명백한 증거들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마치 건반을 두드리듯 우아하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복잡하게 꼬여있던 물류관리 시스템의 핵심 보안 코드를 전문 용어들을 동원해 설명하며 단 5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방어 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은은 김대리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고졸 학력의 직원이 지금 당신의 모든 범죄 이력을 본사 인사위원회로 전송하고 있다고 말이죠. 김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파도가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의 다른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관이라는 이름 아래 박 부장의 횡포에 동조했던 이들은 지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센터 전체의 실시간 재고 오차율을 0.0%로 맞추며 수천억 원 규모의 물류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 같던 물류센터를 단숨에 장악한 진정한 지배자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창고는 어둠의 소굴에서 벗어나 본사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기지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송차의 붉은 경광등이 물류센터의 차가운 외벽을 일렁이며 박 부장과 그 일당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때 이곳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계약직들의 고열을 짜내던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센터 중앙의 높은 단상에 올라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쏟아졌고 그 중에는 어제까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며 비웃던 이들도 섞여 있었죠. 지은은 떨리는 마이크 대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물류의 가치는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흘리는 사람의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고 본사의 핵심 가치를 인용하며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지은의 손짓 한 번에 센터 전역의 대형 스피커에서는 그동안 박 부장 일당이 조작해왔던 초과 근무 수당과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 현직 인원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정되며 억울하게 착취당했던 현장 사원들의 계좌로 정당한 보상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단순한 징벌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누군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능력을 입증한 계약직 사원들 전원을 본부장 직권으로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을 괴롭혔던 일부 정규직 사원들은 부끄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일일이 꾸짖는 대신 앞으로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정직한 노동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정체는 이제 공포가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낡고 부패했던 물류 시스템은 지은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버의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영문으로 작업 완료라는 문구가 떠오르며 이 거대한 전쟁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물류센터 위로 차가운 새벽 안개를 걷어내며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은 이제야 비로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품은 활기찬 일터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었죠. 지은은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이 거대한 창고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때 묻은 면장갑 대신 본사 전략기획본부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 그 일당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현장 사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 속에서 그동안 기록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이곳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의 진심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고졸 계약직이라는 가혹한 가면을 쓰고 이 먼지 날리는 현장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본사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숫자,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현장에 살아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지은은 차에 올라타기 전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몇몇 계약직 사원들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변화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직서 대신 센터의 모든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라는 본사 지침서를 마지막으로 전송하였다고 설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거대한 창고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아닙니다. 지은이 떠난 자리에는 정직한 땀방울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수많은 박 부장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한 거짓의 성은 결국 단 하나의 정직한 숫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은은 멀어지는 물류센터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새로운 현장을 향해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한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쌓은 화려한 성벽은 결국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성실함을 외면하는 듯해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직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이 그 고귀한 노력만큼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